네, 안녕하십니까. 율촌중대재해센터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25년 5월 기준으로 지금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약 40건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40건이면 어느 정도 이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쌓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5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기소 건수가 77건, 그리고 불기소 건수가 22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기소까지는 10개월에서 24개월 정도로 사건의 규모라든지 사고 난 회사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냐, 아니면 아예 누락된 게 많은 회사냐에 따라서 이런 조사 기간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판결이 약 40건 정도 되고요. 무죄 4건 이외에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대부분은 이제 집행유예로 된 사건들이고 이제 5건이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분석하고 말씀드릴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체 철거 작업 중에 추락하여 이제 사망한 사고입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현업에서 이런 안전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참고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고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춘천지방법원에서 24년 8월 8일자로 선고된 사건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2 고단 1445 판결입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26일에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 중에 이제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법인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 사고 개요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에서 출입문 개구부의 높이를 2.1m에서 2.4m로 이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 절단기 및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해서 이제 각 출입문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를 이제 제거하는 벽체를 철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4가지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벽체를 철거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해체 작업이죠. 그래서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해체 작업에 대해서 사전 조사나 작업 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위반의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작업을 지휘를 해야 되고, 그 작업에 맞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는지를 감시 감독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동식 비계 관련해서 바퀴에는 뜻밖의 이동이나 전도 방지를 위해서 브레이크나 쐐기 등의 어떤 저희가 스토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고정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동식 비계 바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비계의 최상부 같은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런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4가지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작업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이 철근 콘크리트의 벽체를 철거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러한 철거 작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간격이나 깊이로 절단기로 콘크리트의 주긋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핸드브레이크로 철근을 파쇄하는 것이 올바른 작업 방법이다. 근데 이러한 올바른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계획이 없이
벽체의 상부나 좌측, 우측으로만 나누어서 이제 절단하다 보니까 그것이 균형을 잃어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한 번에 떨어지면서 이동식 비계를 이제 충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의 의무 위반 그리고 올바르지 않았던 작업 방법으로 인해서 이 사건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보통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지금과 같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또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근로감독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특별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해당 사고에 대해서만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 전반의 점검을 통해서 이제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수는 있지만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2, 3층 엘리베이터 구간 내 설치된 높이 17m의 비계에 근로자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 그게 하나. 그 다음에 추락 위험 장소인 비계 최상부에 작업 발판도 누락이 됐다, 일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했겠죠. 철거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구착기라든지 또는 레미크론이라든지 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콘크리트 펌프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점을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대표이사인 경영 책임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점에 대해서 4가지를 문제 삼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1호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나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었다. 두 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해당 의무에 위반이 있었다. 세 번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4번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 마련의 의무에 위반이 있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의무 위반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 위반 의무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저희 사업장에서 해당 의무 관련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호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의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일단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러한 점을 이제 전제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 회사에서 제출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의 내용은 그렇게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지표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해당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 2022년 2월 중순경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만 당시에는 전파도 안 됐다. 그러니까 공유도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내부적인 자료로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재작성된 걸로 보인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금 보셔야 될 점은 우리의 안전보건이나 목표, 안전보건 목표나 경영 방침이 모두 추상적인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목표나 방침에 대해서 정량적인 지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없겠지만 일부만이라도 정량화할 수 있는지, 정량화되어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안전보건 목표에 대해서는 추상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 일부가 정형적인 지표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과 연계된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또 있어야겠죠, 따로. 그래서
그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이행률이 관리가 되고 있다면 결국에는 안전보건 목표의 이행률이 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소명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소명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호 관련된 건데요. 5호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에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 영상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서 문제가 많이 되는 위험성 평가와 함께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법원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한 평가 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주장한 자율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컴플라이언스를 하거나 자문할 때도 많이 여쭤보시는 건데,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냥 그 현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좀 구분하셔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다 라고 하면 그것은 현장에 대한 평가와 어떻게 보면 동일 유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 평가에 준해서 할 수도 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에 대한 평가는 사실 현장 평가만으로는 해당 의무에 따른 평가를 다 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이번 판결에서도 지적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취지는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한 현장 평가로 가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무엇보다 수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중요한 것은 피평가자가,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또는 관리 감독자가 본인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다, 나에 대한 평가 항목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반기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 결과는 이랬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설명이라든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꼭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반드시 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량껏 하시면 되겠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피평가자들이 이 평가의 제도나 평가 항목이나 평가 결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인 피드백 절차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포상을 준다거나 이런 제도 설계를 통해서 피드백 절차는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은 7호 중사자의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이유를 설시하고 있어서 좀 저희가 배우거나 아니면 현업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 번 더 유의 깊게 보신 다음에 저희 사업장에서 이러한 잣대로 평가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했냐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종사자 의견 청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했고요. 그래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뿐만이 아니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수급인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 등 널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청취했으면 그 이후에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조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24조라든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64조, 75조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로 가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름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해당 조문의 법정 요건을 다 지켰을 때 당연히 가름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더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75조 건설공사의 안전보험에 관한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노사협의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피고인은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회의록을 보니까 참석자는 도급인의 임직원과 수급인의 대표자들 뿐이어가지고 이거를 종사자 의견 청취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TBM이라든지 일일 순회 점검이라든지 정기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해당 종사자 의견 청취를 이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보통 이제 가름 요건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한다는 이유로 이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름을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반드시 철저히 지키고 또 그에 따른 회의록을 철저하게 관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으로서는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일단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정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그리고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이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가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것을 노사협의체로 가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위원의 선정에 흠결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체를 통한 회의록 기록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이 다 참석했다는 증빙을 반드시 남겨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사자 의견이 나왔다면, 당연한 거지만 종사자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은 누가 이러한 것을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기한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행되는지는 누가 판단하고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별거 아니잖아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이것을 꼭 명문화 시켜둬서 이 절차에 따라서 종사자 의견 청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차서로 만들어 놓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들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뭐 내부 기한 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 지침이라든지 어느 정도 캐주얼한 문서로라도 이런 종사자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 거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 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반점으로 삼은 이제 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 매뉴얼 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대응 조치, 구호 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은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해당 회사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외에는 어떤 피고인이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종사자들한테 공유하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쨌든 저희가 반드시 그 문서의 이름을 비상대응 매뉴얼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별도의 매뉴얼로 갖춰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 등, 그러니까 뭐 대응조치라든지 구호조치 몇 가지 법정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은 반드시 포함되게끔 매뉴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종사자들한테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보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 반기별 시나리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가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반기에 한 번 정도 시나리오 훈련하는 것 가지고 이 매뉴얼을 종사자들이 제대로 공유받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반기별 시나리오 훈련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이 작업장 근처 사무실에 계신다고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TBM 시작 전이라든지 뭐 아침 조회라든지
아니면 정기 안전보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자료에 이제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 종사자들이 이제 공유받았다 또는 숙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 말씀드린 내용 외에 이제 법원에서 조금 더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관련해서 설치를 한 것이, 특히 이 사건 현장은 21년 10월 1일경에 이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기 점검을 했는데, 그때에도 이제 외부 시스템 비계 내측 안전관리대 일부 등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걸 지적받은 이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할 때 이동식 비계의 안전 난간대,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토록 점검 결과를 고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판결이 아니더라도 뭐 저희 이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외부 점검으로 인해서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 소지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치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판결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제1호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나 목표에 대한 설정 의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평가 의무와 관련된 것, 특히 종사자 의견 청취와 관련된 것, 그리고 비상대응 매뉴얼과 관련된 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